STV 상생방송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알리 이후에 우스만의 친척, 그러니까 3대인 우스만의 친척인 무아위야 1세가 알리를 죽이면서 우마이야 왕조를 만듭니다. 그 우마이야 왕조는 역대 이슬람 왕조 중에 가장 넓은 영역을 차지했던 나라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루살렘 하면은 사람들이 많이 보는 게 그 통곡의 벽이 있습니다. 통곡의 벽. 지금은 이제 60m예요. 얼마 되지 않습니다. 저기는 이제 솔로몬의 신성한 성전이 있었거든요. 그게 파괴된 다음에 복구가 안 됐기 때문에 통곡스럽다. 여기서 이제 엉엉 울었다고 해요. 왼쪽에 있는 황금으로 되어 있는 저 돔이 바위의 돔이에요. 우마이야 왕조 최초의 그 건축물입니다. 우마이야 칼리프 7세가 만든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이슬람 기념물이죠. 그러다가 아바스 왕조가 등장합니다. 아바스 왕족을 세우면서 아바스 후손들이 우마이야 왕조를 다 죽이는데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이 스페인 쪽으로 도망갑니다. 그 사람이 이제 우마이야 왕조를 이제 세우죠. 거기 가면은 메스키타라고 해서 꼭 봐줘야 되는 그런 건물이 있습니다. 스페인이 기독교 국가가 된 다음에 스페인 국왕 카를 5세죠. 카를 5세가 이제 이 모스크를 다 없애지 않고 이슬람 문화도 굉장히 훌륭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울 것도 많다 해서 그 가운데 부분을 이용을 해서 산타 마리아 성당으로 개조를 합니다. 일부분을. 자, 이제 지중해의 세 번째 패자 오스만 투르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스만 투르크. 자, 오스만 투르크가 오기 이전에 셀주크 투르크가 있었고요. 셀주크가 막 커갈 즈음에 1241년 정도에 몽골이 유럽을 싹 이렇게 휩쓸고 가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셀주크가 이렇게 힘이 다 빠지고요. 그리고 나타난 게 이제 오스만 투르크입니다. 그래서 몽골에 의해서 중세가 무너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유럽의 진화는 북방 기마 민족의 유산과 결합하는 과정이라고 제가 정의를 내려보겠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 문명이 그러니까 유럽 문명이 막 커질 때도 그렇고 이 아랍이라든가 이런 문명이 커질 때도 그렇고 다 아시아 동쪽에 있는 뭐 중국이라든가 또는 일본도 약간 포함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인도에 있는 이 앞서 있는 문물들이 실크로드를 통해서 유럽으로 들어왔거든요. 실크로드는 이제 육로상의 실크로드도 있지만 이제 해양 실크로드도 있는데 거기서 가장 이렇게 가까이 유럽 가까이 들어갔던 그런 곳들이 그 아랍에 있는 그런 땅들이었죠. 또는 옛날로 치면 이제 동로마 제국 정도가 됩니다. 바그다드도 있고요. 콘스탄티노플도 있고, 그 다음에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같은 이런 데를 통해서 문물이 쭉 전파되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진귀한 물건들을 이 중간 상인들이 고가로 팔면서 돈을 번 거죠. 어떻게 보면 현대 사회의 중개업자, 어떤 유통업자들보다 그 고대 중세 세계의 유통업자들이 돈은 훨씬 많이 벌었다라는 그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큰 제국을 이룰 만큼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어 들였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동양에서 오는 이런 아시아 쪽 중국이나 이런 데서 오는 이런 것들이 막 겹쳐지죠. 그리고 또 오스만 투르크가 나중에 커지면서 오스만 투르크의 정체성은 북방 기마민족이었기 때문에 이 돌골족에서부터 시작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동양의 어떤 그 천자무라든가 이 천신 사상들을 그대로 가져가서 적용을 시킨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자, 오스만 투르크가 어떻게 이렇게 커졌냐? 자, 콘스탄티노플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동로마 제국의 아주 수도인데
뭐 거의 망해서 조금만 이렇게 남아 있었는데 그 발칸반도 북쪽에 보니까 아시아 기만민족들이 지금의 러시아를 통해서 이렇게 넘어와서 불가리아 제국을 만들거든요. 그런데 동로마에 와서 엄청 행패를 부리고 실제로 동로마 황제도 잡아 죽이고 막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또 아무런 대적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으니까 용병을 고용하는데 그 용병들이 바로 오스만 투르크예요. 비록 용병이지만 이제 그 기만민족들이었기 때문에 싸움도 잘하고 해서 발칸반도 쪽으로 보내가지고 불가리아를 제압을 하게 되죠.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딱 콘스탄티노플을 사이에 두고 북쪽에는 오스만 투르크, 남쪽도 오스만 투르크예요. 그럼 콘스탄티노플이 이렇게 오스만한테 포위가 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야, 먹자. 여기를 먹자 하는 결정을 이제 내리게 되는 거죠. 힘이 굉장히 커졌으니까. 옛날에 콘스탄티노플이 이랬을 것이라 추정하는데 실제로 거기 가보면 저런 모습의 흔적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죠. 옛날에 그 왕궁이라든가 경기장이라든가 기타 궁전들, 뭐 성벽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데 1453년도에 정복자 메메드 2세 22살이죠. 여기를 완전히 석권하려고 합니다. 보면 이제 삼각형 모양의 콘스탄티노플이 왼쪽 부분에 육지고 밑에 부분에 이제 비교적 좀 넓은 바다인데 그쪽에는 이렇게 배를 보내가지고 무너뜨릴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그 위쪽 배 좁은 그 만 있는 부분에는 이 철책을 쳐가지고 저기까지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까지 가서 완전히 포위를 해야 콘스탄티노플을 먹을 수 있다 생각해서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를 합니다. 배를 그냥 끌고 산으로 넘겨버리죠. 실제 있었던 사건의 모습이죠. 그래서 이렇게 포위를 하고요. 그 다음에 밖에는 어떤 상황이냐 하면은 정말 삼중 성벽이었습니다. 해자, 이게 물을 엄청나게 많이 채워놓은 이 해자가 있었고, 해자 다음에 낮은 성벽이 있었고, 그 다음에 외벽이 있었고, 외벽 다음에 이제 굉장히 넓은 내벽이 있었습니다. 이 삼중, 사중 되는 저거를 돌파를 해야지만이 콘스탄티노플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이 사람이 대포를 주문을 합니다. 대포면 깨부실 수 있다. 그 당시에 상상도 안 되는 엄청나게 큰 대포를 주문을 합니다. 이게 무려 18톤입니다. 청동으로 된 대포인데 길이는 8m. 대포할만 해도 무게가 270kg. 한 번 장전을 하는데 3시간. 저 우르반 대포를 이용해가지고 성벽을 무너뜨리고 콘스탄티노플을 점령을 해서 오스만 투르크가 지중해의 세 번째 패자가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저기 가면 톱카피 궁전이라고 있습니다. 톱카프 궁전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대포탑 궁전이에요. 원래는 이제 오스만이 들어가고 나서 그 동로마 황제가 살았던 이제 궁전 부분을 새롭게 이렇게 만들어서 유궁전이라고 했는데 이 대포로 이겼잖아요. 이 대포에 대한 신뢰도가 얼마나 좋으니까 이 대포를 올려놓은 어떤 그 누각을 이렇게 만들면서 이 대포탑 문이 있는 그것이 이제 생기게 되죠. 그래서 궁전 이름을 대포탑 문 궁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이제 톱카피 궁전인데 생김새도 아주 특이합니다. 그 기만민족들은 이렇게 게르라고 해서 초원에 이런 천막 그 집들을 이렇게 만드는데 가운데 큰 공간을 두고 사방을 삥 둘러가지고 건물을 짓습니다. 근데 그런 문화를 그대로 적용해서 만든 게 톱카프 궁전이고요. 굉장히 소박해요, 사실은. 그 어마어마한 오스만 투르크의 그 제국의 막강한 미력, 막강한 이 재정을 생각을 하면 좀 생각보다 소박한데 그중에 이제 볼만한 곳이 이제 두 군데가 있죠. 한 곳은 하렘이라고 하는
400개의 방이 있는 비밀 공간입니다. 네, 이 술탄과 그 집안 식구 또는 이제 여자들이 들어가는, 그리고 이제 그 내시 중에서는 백인 내시도 있었고, 나중에 흑인들을 데려오니까 나중에 흑인 내시로 다 바꿨는데 내시들이 같이 사는 그런 공간이었고요. 또 하나는 현재 박물관으로 사용하고 있는 재정부, 돈을 막 쌓아놨던 그런 곳이었죠. 거기가 이제 박물관으로 이렇게 전시를 하고 있는데, 몇 가지를 보자면 이 하렘의 벽장식 같은 경우에도 완전히 그 이슬람의 그 전형적인 특징을 보여주는 아주 파란색의 아주 비싼 도자기 타일로 이렇게 장식을 했죠. 켈리도 이렇게 하고 나무의 모습도 이렇게 신단수 같은 그런 나무도 장식을 해놓고 있고요. 이렇게 격자무늬 모자이크로 해놨습니다. 톱카피 궁전의 가장 큰 데가 할림 술탄 접견실이에요. 이제 돔도 엄청나게 크죠. 물론 이제 집안 식구들의 놀이터, 오락 장소로도 사용을 했던 그런 곳인데, 보통 이제 유럽에 있는 모든 궁전을 돌아다녀 보면은 다 그림이죠. 뭐 인물이라든가 신이라든가 뭐 이런 아주 특이한 뭐 동물이라든가 이런 거 있는데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식물. 그러니까 이제 과일과 나무와 꽃을 저렇게 잔뜩 그려놨어요. 네. 그런데 이제 보면은 이제 입이 떡 벌어지죠. 이야, 뭐 저게 이제 이슬람 문화의 전형적인 특징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박물관에 가면 이게 도자기도 많고 뭐 금은보화도 많고 뭐 엄청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죠. 거기 가보면은 이 사람들이 이제 동양의 천자 문화를 고스란히 갖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도자기가 있습니다. 저건 원나라에서 수입한 도자기인데 가운데 용이 딱 이렇게 새겨져 있는 굉장히 멋있는 이제 도자기입니다. 굉장히 초록색을 잘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명나라 시대의 봉황 모양의 촛대도 수입을 해서 불을 밝혔죠. 봉황이 이제 불세를 상징하니까 촛대로 사용하기가 이제 딱 좋았겠죠. 또 이런 칼이 있습니다. 자, 이 칼은 예언자 무하마드가 갖고 있었던 9개의 칼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믿거나 말거나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 무하마드가 물론 상인이었고 그 최고의 지위에 올랐지만 저런 걸 갖고 있었을까 하는 의구심도 듭니다. 어쨌든 저기에서는 무하마드가 갖고 있었던 9개 칼 중에 하나였다고 하는데, 이 터키석, 파란색 터키석과 이 사파이어, 뭐 루비 같은 이런 것들을 갖다가 딱 붙였는데, 이 칼을 보면은 칼의 그 이 손을 보호하는 코등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이게 다 용입니다. 술탄들의 역대 칼의 코등이는 용이에요. 용. 아니면 이제 술탄이 굉장히 높은 지위를 갖고 있는 어떤 지방의 최고 지도자한테 선물을 할 때 그런 용이 용이 이렇게 장식되어 있는 이런 칼 코등이를 줬다고도 합니다. 자, 이게 아주 대박이죠. 술레이만 대제의 궁전에서 나온 단검인데요. 이 구분 칼이라고 부르는 야타칸입니다. 야타칸, 이 칼이 이렇게 좀 휘어져 있습니다. 원래 이 이슬람인들의 이제 칼의 모습이 이렇게 직선으로 쫙 되어 있지 않고 이렇게 좀 휘어져 있는 모습의 칼들을 이제 많이 사용했죠. 이게 굉장히 잘 베어진다고 합니다. 살상력이 좋아서 그렇다고 하는데, 저거는 이제 미국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에 있는 거죠. 근데 저 칼에 이쪽 면하고 반대면 용봉을 새겼어요. 용봉을 아주 정교하게. 왼쪽은 봉황이고 오른쪽은 용인데 이제 황금으로 새겨서 황제다, 하늘의 아들이다 라는 천자 문화를 그대로 밝히고 있습니다. 이 슐레이만 대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젊었을 때의 모습인데 비엔나 미술사 박물관에 있는 것인데요. 슐레이만은 무슨 뜻이냐면 솔로몬이라는 의미입니다. 솔로몬의 터키식 이름이죠. 그래서 슐레이만. 그러니까 엄청 위대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슐레이만 1세를 슐레이만 대제라고 오래전부터 불렀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냥 슐레이만 대제라고 더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인물이죠. 이 사람이 그렇게 넓은 땅, 헝가리도 다 차지했던 인물이거든요. 엄청 정직했다 그래요.
부정부패 부조리, 그러니까 이제 도리에 맞지 않는 거는 그냥 단칼에 그냥 아주 박살을 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성노마 제국에서 파견이 나온 합스부르크 제국에서 파견 나온 사람이겠죠. 이 사람이 대사인데 뭐라고 이 사람을 표현을 했냐 하면 천둥번개 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다. 그냥 가차없다라는 거죠. 그런 능력을 가졌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쉽게 이렇게 비엔나 함락시키고 유럽을 차지할 수 있었는데 왜 안 하냐? 이렇게 먹을 게 없어요. 뭐 거기 부자들 나라도 아니고 뭐 금광이 있는 것도 은광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잘 사는 곳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오스만 자체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상업적인 도시를 만드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모스크를 만들고 시장을 만들고 상인의 숙소를 만들고 목욕탕을 만들고 뭐 이런 거죠. 이런 도시를 만드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이슬람의 도시에 가보면 오스만 투르크는 물론이고 다 그런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자, 로마네스크 시대로 넘어가겠습니다. 로마네스크. 그 전에 로마네스크가 뭔지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그 개념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예. 그 아치죠, 아치. 아주 둥그런 아치. 이 아치형 지붕이죠. 아치형 지붕. 건물이 이제 좌우 대칭으로 이제 만들 수 있는 로마식 건축물의 전통을 이어간다는 의미에서 로마네스크 했는데 좀 더 정확하게는 이 뾰족아치, 이 고딕 양식이죠. 이 고딕 양식의 건축물이 나오기 이전까지의 그 스타일을 설명하는데 사용했습니다. 이 반원형 아치, 건물을. 이 로마네스크가 많이 나올 때가 이 전쟁이 많았습니다. 전쟁. 그러니까 이제 가벼운 돌 또는 얇은 돌로 만들면은 대포라든가 이거에 다 깨지니까 굉장히 두껍게 만들었죠. 이만큼 두껍게 이렇게 얇지 않고 이만큼 두껍게 만들고 벽도 두껍게 만들었기 때문에 어떤 점이 있었냐면은 이 무게가 무거워서 돌들이 밑으로 이렇게 깔아앉으려고 하기 때문에 무너질 염려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물을 낮게, 벽은 더 두껍게 유리창을 거의 못 만드는 거예요. 이런 그 특징을 갖고 있었던 것이 그 로마네스크 양식인데 나중에 이제 좀 더 높게 만드는 그 기술은 나오긴 합니다. 왜냐하면 높게 만들고 옆에 다시 또 받쳐주는 다시 또 이런 작은 아치에 이런 공간도 만들고 해서 이렇게 조금 높게 만들기도 합니다. 자, 그 당시에 그 로마네스크가 유명해지게 된 것은 약 한 10세기 정도에 10세기 거의 말이죠. 영국의 남쪽에 캔터베리라는 곳인데 캔터베리 주교가 그 주교로 오르면서 교황청에서 뭐 이렇게 이 뭔가를 받아왔어야 됐거든요. 그래서 캔터베리 대주교가 로마까지 걸어갑니다. 80일 동안. 그게 유명한 그 도로가 돼서 지금 순례객들 또는 여행하는 사람들이 거기를 많이 걷습니다. 이 비아 프란치게나라고 그래서 이 프랑스를 지나간다라는 뜻에서 비아 프란치게나거든요. 비아는 이탈리아 말로 길입니다. 뭐 흔히 그 로마로 가는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 이 비아 프란치게나를 따라서 사람들이 로마로 순례를 하는 거예요. 네, 로마로. 로마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베드로가 묻혀 있고. 산티아고도 있지만 산티아는 성 제임스잖아요. 야곱. 예수 12 제자 중에 한 명. 어쨌든 이제 교황청 있고 하니까 이제 거기 가는 길이 굉장히 더 중요할 수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가는 길 상에 도시들이 굉장히 발달하고 고딕 건물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고딕 양식의 이 성당들, 종교 건물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하죠. 산티아고 가는 길도 마찬가지죠. 스페인 산티아고 가는 길 상에 도시들이 엄청 발달하죠. 엄청.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유행했던 이제 건축 양식들이 많이 발달하게 됩니다. 서기 1000년 이후에는 이 성지 순례 열풍이 많이 불게 되죠. 자, 그래서 고딕 양식을 또 설명, 이렇게 그림에서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 터널식으로 돼 있는 거는 뭔가 좀 힘이 좀 약하다고 해서
이 교차식 볼트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 고대 양식의 건물은 이렇게 그 라틴 십자가로 해서 길게 되어 있습니다. 위에 작고 밑으로 길게 이어진 그런 라틴 십자가 모양의 어떤 이제 성당을 이렇게 만드는데, 그게 이제 교차 볼트를 만들면서 시작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유리창도 이렇게 조금씩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볼트는 말씀드렸지만 어떤 아치가 길게 쭉 연결된 것을 이제 볼트라고 하는데, 뭐 한자로 뭐 궁룡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뭐 하늘에 뭐 활골, 활이 이렇게 휘어져 있으니까 하늘의 활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 것인데, 말씀드렸듯이 위가 돌이라서 이제 무거워서, 하중이 무거워가지고 이렇게 그 무게가 쏠리는, 무너질 염려가 있는 그런 단점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벽을 두껍게 했고 창 내기가 어렵고, 그러다가 이제 교차 볼트가 나오면서 조금 이제 수월해졌다, 이런 모습이죠. 가장 대표적인 그 노마네스크 양식의 건물이라고 하면 이 슈파이어 대성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슈파이어 대성당. 독일에 있거든요. 길이가 135m입니다. 엄청 길어요. 네. 높이도 뭐 33m. 네. 보통 이렇게 긴 게 아닙니다. 이게 누가 만들었냐면 하이니 사세라고 하는 그 황제가 만듭니다. 이 카노사의 굴욕이라는 것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당시에, 그건 11세기죠. 11세기, 12세기 그 사이인데, 그 싸움이 있었어요. 주교를 임명하는데 황제가 임명해야 된다. 아니다, 교황이 임명해야 된다 하고 싸우는 거죠. 그러다가 그 당시에 그레고리오스 7세라는 교황이 하이니 사세를 파문시켜 버립니다. 네. 파문시키면 완전히 그냥 끝이거든요, 이 교육계 사회에서. 그러니까 이 하이니 사세가 알프스를 넘어서 그 추운 카노사에 가서 맨발로 그 3일 동안 빌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죄를 용서해 주는데 복수를 하게 되죠. 하이니 사세가 나중에 군대를 이끌고 가서 한 4년 뒤에 그레고리 7세를 거꾸로 파문시켜 버립니다. 그래 그레고리 7세는 시칠리아 섬에 도망가서 거기서 쓸쓸하게 죽는데, 그리고 나서 클레멘스 3세라고 하는 자기의 뭐 신복 같은 인물을 교황으로 올려버리죠. 이때부터 이제 뭐 서로 이렇게 막 싸우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제 세력 싸움을 하다 보니까 이 성당 만드는데도 내가 더 크게 만들어, 뭐 아니면 교황청의 이 더 크게 만들까 하면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싸우는데, 그래서 이런 그 황제의 어떤 제국의 위상을 드높이기 위해서 이 만든 게 독일 라인 강변 슈파이어에 지은 그 슈파이어 대성당입니다. 이런 아치형 이 볼트가 아주 또렷하게, 아주 모범적으로 이렇게 쫙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죠. 단순하게 보면은 이제 창문이 거의 되게 작아요. 육중하니까 벽도 이렇게 굉장히 두껍고 합니다. 자, 여기서 이 노마네스크 얘기했는데 고딕까지 일단 얘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딕, 이런 아치가 유럽에서 만든 게 아니고 200년간 십자군 원정을 갔던 유럽인들이 동쪽에 갔더니 너무너무나 뛰어난 문명 세계를 본 거죠. 근데 그거를 도입을 해서 높게 지어서 좀 더 하늘 가까이 빛이 많이 들어오는 것을 만드는데, 이 성지순례를 하는 목적이 사람들이 천국에 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돈을 버는 것은 죄악이기 때문에 나 돈을 너무 많이 벌어서 난 죄악시 됐어, 그냥 큰일 났어, 이거를 좀 어떻게 좀 상쇄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막 성당에 벽면을 막 사가지고 화가를 고용해서 막 그림을 그리게 해서, 제가 이렇게 신을 위해서 이렇게 굉장히 잘 만들어진 성당인데, 안에는 뭐가 있냐면 우리로 치면 도깨비 아니면 망냥신, 이거 유럽에서는 그린맨 또는 잭 인 더 그린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실제로 유럽에서도 이런 도깨비 문화가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특히 이제 고딕 시대에 많이 이렇게 등장을 하고, 그다음에 르네상스 넘어가면서 엄청나게 많이 생깁니다.